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하일입니다. 오늘은 김민지, 고영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마음을 돌아볼 여유조차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새로운 이야기 하나, 몰랐던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여유를 함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교육기관 간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명대와 세종대, 한성대, 서울대, 인덕대 등 서울 지역 5개 대학과 지역계고 취업 진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기술을 실제 취업까지 보다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체험과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먼저 취업한 뒤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선취업, 후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원과 취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대학들은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연수와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폭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조정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응답률은 49.8%로 정규직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을 권고했는데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동료가 불이익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직장인도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나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장 조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는 만큼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AI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을 통해 AI 기초부터 산업 현장의 실무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24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는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재직자도 별도의 비용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AI 기초 역량과 과정 7개와 산업별 AI 융합과정 17개로 구성됐습니다. 반도체 제조와 기계 설계, 광고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직무에서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에 수어 통일 교정을 제공해 청각장애인 교육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정부는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누구나 필요한 AI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공공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는 파일럿이 있다면 거대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올 때는 대체 누가 이끌어줄까요? 바로 바다 위의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도선사인데요. 도선사는 수천억 원의 초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끄는 초대형 해양 전문가입니다. 풍향과 조류, 항만의 지형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대한민국 항만의 안전을 지키는 도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선사는 대체 어떤 직업일까요?
도선사는 항만이나 좁은 수로를 처음 방문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안내하는 해양 전문가입니다. 항만마다 수심과 조류, 암초의 위치, 바람의 방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선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항만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도선사는 선박에 직접 승선해서 선장에게 안전한 항로와 조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충돌이나 좌초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는 흔히 바다 위의 파일럿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선사를 필요로 할까요? 거대한 선박도 항구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길이가 400m에 이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바다에서는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지만 항만에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항구는 수로가 좁고 다른 선박의 통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조류와 바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작은 조종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선사는 오랜 경험과 지역 항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선박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선사의 하루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선사는 새벽이나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배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곤 합니다. 도선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뒤 선장과 협력해서 항만까지 안전하게 선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선이 끝나면 다시 도선선을 이용해 선박으로 이동을 해주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척의 선박을 이끌기도 합니다. 기상 상황과 선박 운항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도선사의 하루 일정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구나 도선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된 학과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것도 덤으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 선장이나 항해사로 오랜 기간 승선을 하곤 하면 다양한 항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도선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실무 경력을 쌓은 뒤에 도선사 시험과 실무 수습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정식 도선사가 되는 셈이지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도선사가 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선사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선박은 한 번 움직이면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도선사의 판단 하나가 선박과 승무원 그리고 항만의 안전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도선사에게는 책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선장과 예인선, 항만 관제센터 등 여러 가지 관계자와 정확하고 능숙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과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데요. 새벽 근무나 야간 근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기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선사는 단순히 배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풍향과 조류, 항만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직업인데요. 오랜 항해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력, 정확한 소통 능력이 모두 필요한 만큼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이끄는 도선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고영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급여에서 3.3%를 공제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직원처럼 일하는데도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3.3% 공제의 의미와 내가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는 인적 영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인데요. 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3만 3천 원을 공제한 96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정직원으로 채용됐는데 3.3%만 공제한다고 하면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는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여러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지만 프리랜서로 신고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3.3%를 공제했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먼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용약계약인지 계약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근무 시간과 장소, 급여, 담당 업무,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요. 직원처럼 근무하는데 3.3%를 공제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 여부는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월급뿐 아니라 계약 형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월급에서 3.3%가 공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만큼이나 어떤 계약으로 일하게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차분히 확인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더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드론은 단순한 취미용 기기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물류, 방송 촬영은 물론 재난구조와 시설 점검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장소에서도 드론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업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드론 파일럿 역시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파일럿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파일럿은 단순히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행 전에는 날씨와 바람의 세기,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하고 배터리와 프로펠러 등 기체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후 촬영이나 측량, 방제, 시설 점검 등 목적에 맞춰 비행 경로와 고도를 설정합니다. 임무가 끝난 후에는 촬영 영상이나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후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드론과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 기술뿐 아니라 장비 관리와 데이터 활용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론 파일럿의 활동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송과 영화 제작 환경에서는 자연 경관과 스포츠 경기, 도심의 모습을 역동적인 항공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기존에는 헬리콥터나 대형 장비가 필요했던 장면도 드론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고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작물의 생육 상태와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전탑과 교량, 건물 외벽, 태양광 시설 등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점검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드론 파일럿의 영향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홍수, 건물 붕괴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면 피해 지역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물류 산업에서는 드론 배송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의 기업들은 도서, 산간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과 응급의약품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행 규제와 안전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지만 향후 드론 배송이 새로운 물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드론의 구조와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한 조종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드론을 운용하려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도 필요합니다. 비행이론과 항공법규, 안전수칙을 공부하고 정해진 비행 경력을 충족한 뒤 실기시험 또한 치러야 합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카메라 구도와 편집 기술이 중요하고 측량 분야에서는 지도 제작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입니다.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책임감과 집중력, 돌발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AI와 자동 비행 기술이 확인되면서 드론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드론 한 대를 직접 조종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대의 드론이 정해진 경로를 스스로 비행하거나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드론 파일럿도 단순한 조종을 넘어 비행 시스템을 관리하고 드론이 수집한 영상과 데이터를 분석하며 직업에 맞는 비행 계획을 설계하는 전문성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드론 파일럿은 기술과 안전, 데이터를 함께 다루면서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 핵심 인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드론 파일럿은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일을 넘어 안전과 데이터를 함께 책임지는 전문 직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자율비행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앞으로는 비행 시스템을 관리하고 임무를 설계하는 능력까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현장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바꿔갈 드론 파일럿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과 배달, 농촌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 20분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오개 작업을 중지하도록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재 아나운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정도는 단순히 덥고 짜증나고 습한 것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작업 일정이나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건설 현장이나 배달, 농촌에서는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터 같은 경우 잠깐의 무리도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임금이나 일감일, 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머뭇머뭇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만큼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부담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영주 아나운서, 반면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각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이나 물류, 농업처럼 정해진 일정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업종에서는 작업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납품이나 공사 일정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부수나 시설관리처럼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업무는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또 같은 기온이라도 그늘의 유무, 바람, 작업 강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감하는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과 현장을 운영하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멈추면서도 현장 혼란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민재 아나운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가 온열 질환을 느껴서 이제 몸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 작업 중지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미리 비치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시급한데요. 동료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도 누구나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멈추는 행동이 나약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장도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야외 작업을 실내 업무로 전환하거나 인원을 교대로 투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늘막과 냉방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직업 강도와 환경을 반영한 세부 지침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노동자의 안전과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일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정이라도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데요. 노동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사업장도 무더위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현장에서 흘리는 땀이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서로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스토리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세미 하나가 얼마나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몇천 원짜리 생활용품에 불과해 보이지만 웃는 얼굴의 수세미 하나로 세계적인 청소용품 브랜드를 만들어낸 기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럽데디의 창업자 아론 크라우스입니다. 노란색 동그란 얼굴에 눈과 입이 뚫려 있는 독특한 수세미.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제품은 처음부터 설거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세차와 광택 사업을 하던 크라우스는 작업을 하면서 손에 묻는 기름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닦기 위해 새로운 소재의 세정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기업 3M이 크라우스가 운영하던 자동차 광택용품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가 개발한 이 세정 도구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결국 그의 이 발명품은 몇 년 동안 공장 한쪽 상자 속에 방치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던 크라우스가 이 제품을 다시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물의 온도에 따라 소재의 단단함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찬물에서는 단단해져 늘러붙은 때를 강하게 닦을 수 있고 따뜻한 물에서는 부드러워져 그릇이나 주방용품을 보다 부드럽게 세척할 수 있었는데요. 크라우스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산업용으로 개발했던 제품을 가정용 수세미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여기에 눈과 웃는 입을 뚫어 친근한 얼굴 모양을 더했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단순히 귀여워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눈 부분에 손가락을 넣으면 수세미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입 부분을 활용하면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식기를 양쪽에서 동시에 닦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스크럽데디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었다고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품을 시연하며 판매하던 크라우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건 2012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창업 투자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한 건데요. 방송에서 그는 찬물과 따뜻한 물을 이용해 수세미의 질감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제품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20만 투자에 지분 20%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방송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크럽데디는 홈쇼핑과 대형 유통망을 통해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졌고 하나의 노란색 수세미에서 시작해 다양한 청소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스크럽데디는 샤크탱크 출연 이후 누적 $29억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론 크라우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처음부터 엄청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고 몇 년 동안 상자 속에 방치됐던 제품을 다시 꺼내 전혀 다른 용도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기업가의 중요한 자질일 것 같습니다. 버려질 뻔한 수세미 하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바꾼 기업가 아론 크라우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하지 못해 공장 한쪽에 방치됐던 제품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론 크라우스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창업이 꼭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 속에서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시장의 필요에 맞게 바꿔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고령화도 함께 빨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줄어들면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기업 역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 소멸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농업 등 현장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생산직과 기술직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또 힘든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일터를 기술과 새로운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자동화가 확대되면 모든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기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 인력이나 또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 등 새로운 직무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일자리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의 종류와 필요한 역량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인구 감소는 기업의 채용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의 인재를 유치하거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을 함께 지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정부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지역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 정착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 지역의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연구개발을 거점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이 지방 소멸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들어와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이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결국 인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사람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소멸은 인구의 문제를 넘어서 이 기업과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는 경제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를 넘어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앞으로 지역에 어떤 산업이 들어서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지역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일자리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주거와 교육, 문화 환경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의 변화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어떤 해법을 만들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의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민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주거와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로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구할 때 어디서 일할까보다 어디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 서울 집값과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봉과 복지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 내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점 역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일자리의 위치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높은 집값이 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연봉만 보고 회사를 결정하지 않는데요. 월세와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산해서 나의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높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소득은 굉장히 현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집과 가까운 직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청년들의 취업 전략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들에서도 종종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일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을 포기하거나 청년들이 입사 후에도 출퇴근 부담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인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 이유가 주거 문제에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고 기숙사나 주거 지원을 제도하는 등으로 또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여뿐 아니라 주거 지원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포기하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역 간 인구 이동도 더욱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노동 문제와 또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일자리 근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려면 주거 대책 또한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이 일자리의 선택을 바꾸고 또 일자리가 다시 도시의 경쟁력을 바꾸는 시대,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원하는 곳에서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부동산 정책과 고용 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주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청년 첫 직장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직장에 얼마나 오래 다녀야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은 전체의 62.7%였다고 합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첫 직장을 이미 떠난 셈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준비해 들어간 직장을 떠나는 결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11.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을 준비했지만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청년이 37.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취업까지 1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구직을 시작한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부담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직장을 떠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전체 퇴사 사유의 44.4%를 차지했고요. 계약 기간 종료 등 일자리 자체가 끝난 경우가 18%, 건강이나 육아 등 개인 가족적 이유가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청년들이 단순히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월급이나 근무 시간이 기대와 다르고 또 계속 다녀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이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전공이나 적성이 맞지 않았다는 응답과 직장에 전망이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첫 직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 퇴사의 배경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좀 오래 다니기 어려운 직장도 꽤 많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통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가운데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리가 32%였다고 합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계약 기간이 짧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한 셈인데요. 첫 직장이 시간제였던 비율도 25.8%로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조금 힘들다고 금방 포기한 사례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약이 빠르게 끝날 예정이었거나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이 업종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첫 직장은 숙박,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장 취업이 급해 단기, 시간제 일자리부터 시작하거나 원했던 직무가 아닌 곳에 들어간 청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취업의 문은 어렵게 열었지만 사실 오래 머물며 경력을 쌓을 자리는 좀 부족했던 셈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수보다 일자리의 질입니다. 적정한 보수와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 안정적인 고용과 성장 가능성까지 갖춰져야 하는데요. 청년이 빠르게 떠나면 개인은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기업도 채용과 교육에 들인 비용을 잃게 됩니다. 그럼 결국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게 기업의 인력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떠나는 이유는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넓히는 것과 함께 청년이 경력을 이어갈 환경을 만드는 일, 청년 고용의 진짜 성적표는 몇 명이 취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성장하며 일하는지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박소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보고서 작성부터 발표 자료 제작, SNS 콘텐츠, 영상 편집까지 최근에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호주의 디자인 플랫폼 기업 캔바입니다. 캔바는 지난 2013년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된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창업자인 멜라니 퍼킨스는 기존 디자인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기능에 집중하면서 초보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캔바를 설립했습니다. 캔바는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뒤 이미지와 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문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온라인 디자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캔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디자인 프로그램은 세밀한 편집과 전문 기능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었다면 캔바는 미리 제작된 템플릿과 직관적인 편집 방식을 통해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레젠테이션과 SNS 게시물부터 마케팅 자료, 영상 콘텐츠까지 목적에 맞는 디자인 작업을 지원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업 기능도 강화하며 업무 환경에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캔바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생성형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캔바는 매직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바탕으로 디자인 초안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글 작성 보조와 번역, 이미지 배경 제거, 영상 편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작업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작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캔바는 AI를 활용해 단순한 디자인 도구를 넘어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캔바는 기본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더 많은 템플릿과 협업 기능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고객을 위한 보안 기능과 관리 도구도 강화하며 업무용 플랫폼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도비와 피그마 같은 기존 디자인 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캔바가 AI 기술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고 기업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디자인 시장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캔바. 이제는 인공지능을 더해 디자인을 넘어 콘텐츠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현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캔바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최다현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입니다. 무더운 한여름 시원한 물놀이와 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도심 속 피서지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8월 중순 경기도 안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산시 시승격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 대표 여름축제, 바로 2016 안산 서머페스타 여름이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안산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낮에는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물놀이와 체험 행사가 열리고 밤에는 대중음악 콘서트와 밤하늘을 메우는 불꽃놀이가 이어지는데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축제의 행심인 물놀이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하루 총 8회차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50분의 운영 후 20분의 휴식 및 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안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선착순 사정예약제로 운영됩니다. 8월 15일 이용부는 8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16일 이용부는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이 열립니다. 회차당 1인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에 성공하셨다면 당일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수령하신 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시작 10분 전까지 티켓을 수령하지 않으면 노쇼 처리돼 현장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7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물놀이터 외에도 신나는 워터 서바이벌, 거리 버스킹,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부스도 축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축제의 열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둘째 날인 16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화랑유원지 대공원장에서 여름이후 음악 콘서트가 펼쳐지는데요. 청량한 밴드 사운드의 루시,
독보적인 콘셉트의 빌리, 감성 발라드 그룹 스윗 소로우, 그리고 그리즐리, 로시, 더 혼즈까지 탄탄한 라인업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불꽃놀이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규모 도시명 워터파크부터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과 불꽃놀이까지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한 안산 서머페스타 여름이호에서 올여름 가장 시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사전 예약 날짜를 잊지 말고 꼭 챙기셔서 알찬 피서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멀리 떠나지 않고도 물놀이와 공연, 불꽃놀이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물놀이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예약 일정과 입장 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안산 서머페스타 여름이호에서 가족, 친구들과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 추억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류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깜빡하거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과태료나 세금 납부 기한을 지나 당황했던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국민비서 굿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비서 굿비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행정 알림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 일정만 챙겨주는 나만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강검진이나 운전면허갱신처럼 놓치기 쉬운 일정이 다가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등 평소 사용하는 앱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따로 날짜를 외우거나 수시로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알려줄까요? 대표적으로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시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여권 만료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방접종 안내나 일부 복지 행정 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나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의 국민비서 굿비 채널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뒤에는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 여권 만료처럼 내가 받고 싶은 알림만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알림은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받아볼 수 있어 별도의 앱을 새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굿비가 대신 일정을 챙겨주는 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중요한 일정도 깜빡하기 쉬운데요. 우리 기억력은 잠깐 쉬어가도 굿비는 쉬지 않고 알려줍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정은 내 머리보다 굿비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하루를 묵묵히 채워오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의 애씀은 분명 내일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나아갈 기운을 되찾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